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매체 접근 제어 기술, 보통 우리가 이제 맥이라고 하는데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그러니까 통신 매체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건데, 접근한다는 건 이제 뭐 접근한 이유야 하나밖에 없죠. 데이터를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매체를 접근하는 거잖아요. 매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체를 접근하는 기술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매체 접근 기술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고, 가장 간단한, 현재는 지금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근데 현재 쓰고 있는 매체 접근 기술을 이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매체 접근 제어 기술 중에 알로하라는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CSMA라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맥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맥이 뭐냐,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한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로하 기법, 예전에 이렇게 개발된 기술입니다. 예전에 개발된 알로하 기법을 계속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알로하 기법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킨 CSMA 기술까지만 공부를 하고요. 좀 복잡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맥 기술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맥이라는 게 뭐냐?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매체가 있는데, 매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를 접근하는 것을 제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어를 하겠다. 그 제어를 한다는 이야기는 매체를 접근해서 정보를 전송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순서를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서를 결정하겠다. 여러 개의 통신 단말들이 내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매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동시에 사용하면은 문제가 되는. 그래서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순서를 정해주는. 이번에는 너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사용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그런 기술을 매체 접근 제어 기술이다, 맥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맥 기술에서 사용되는 주소, 이번에는 네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네가 누구한테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음에는 누가 누구한테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러려면은 그 여러 개의 단말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맥 기술에서 사용된 주소를 맥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맥 주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맥 주소는 이 맥 기술을 개발할 때 만들어진 주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맥 기술은 이제 여러 개의 통신 단말들이 전송 매체를, 신호 전송 매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만 사용하는 그런 매체가 있으면 뭐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 데는 이제 그 맥 기술이 필요 없고요. 나 외에 다른 여러 개의 단말이 하나의 전송 매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유 매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예전에 우리 초기에 사용했던 우리 지금 유선랜이 아직 우리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공부할 기회가 곧 오는데, 유선랜의 종류를 이더넷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이더넷의 초기 버전은 케이블을 여러 개의 단말들이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호를 전달하는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순서를 정해주지 않으면 동시에 여러 개가 전송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신호가 똑같은 신호를 동시에 전달하면 그 신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전기 신호를
전압을 갖다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이렇게 일제를 표시했는데 그게 두 개가 겹친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내가 원했던 신호가 수신자한테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되면 통신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순서를 갖다 정해서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그런 어떤 케이블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유선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모든 PC, 랜에 연결된, 유선랜에 연결되는 모든 PC는 각자 독립적으로 내 혼자 쓸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물론 그것도 송신, 수신이 분리된 그런 케이블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맥이 필요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랜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선랜은. 그렇지만 이 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그 맥 구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기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공유 매체는 유선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케이블 모뎀 있잖아요, 케이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케이블 TV, CATV라고 하는데, CATV 케이블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케이블이 이렇게 그 집 근처까지 광 케이블로 이렇게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집 근처에 오면은 근처에서부터는 케이블 하나를 쭉 이렇게 갈아가지고 우리 옆집에도 그 케이블을 동일한 케이블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에도 연결하고, 우리 집 다음에도 그 케이블 연결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을 이렇게 CATV 케이블을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CATV 방송국이 있으면 이 방송국에서 케이블이 쭉 온다면, 그런데 이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는, 여기 우리 집에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 물론 원래 CATV의 목적은 여기 PC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TV 셋탑박스를 연결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TV 셋탑박스뿐만 아니라 케이블 모뎀도 연결해서 인터넷 통신도 이렇게 동시에 제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CATV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집들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블 하나를 여러 개의 케이블 모뎀이 사실은 공유하는 공유. 이게 공유 매체. 셔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하나에 여러 개의 PC가 신호를 보낼 때 동시에 보내면 안 되는, 그 동시에 보냈을 때 생긴 현상을 충분히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이제 맥이 필요한 거죠. 이 케이블 모뎀이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블 모뎀이고, 점점 우리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는 가정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신 뭐가 어떤 가정이 많이 늘어나냐면 광 케이블을 집에까지 연결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갖다 FTTH 네트워크다 이렇게 하게 돼요. FTTH. 이것이 FTTH. 광 케이블 집에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나 뭐 일반 가주택에 사는, 그 일반 주택에 사는 이런 학생들 중에 FTTH 모뎀을 쓰는 집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케이블을 있잖아요. 케이블을 내 우리 집에까지 전화국이나 어떤 인터넷 센터에서부터 ISP 센터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케이블 하나, 광 케이블 하나를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광 케이블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까지 광 케이블 하나 연결해 와서 거기서부터 광 케이블을 이렇게 분기해서 이렇게 각 가정의 광 케이블과 연결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 광 케이블 하나를 이렇게 연결해와서 여기서 이렇게 분기를 해서 각 가정에 연결하는 이런 구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 케이블을 공유하는, 여러 가정에 있는 PC가 이 광 케이블을 공유해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공유 매체죠. 그래서 유선 매체가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 모뎀하고 FTTH 모뎀이 대표적인 공유 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유 매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더 가까이에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 채널입니다. 와이파이 채널이 우리가 이제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도 곧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서 기지국 하나를 설치하면, 기지국은 이제 AP라고 하는데, AP,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면 그 액세스 포인트 하나가 채널 하나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채널 하나. 그러면 그 채널 하나를 가지고 그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된 모든 단말, 그 와이파이 단말들이 채널 하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채널을 통해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한순간에 한 단말만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맥이 필요한 거죠. 동시에 2개 이상이 신호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충돌이 돼가지고 원래 신호가 아닌 아주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런 신호가 만들어져서 수신되기 때문에 통신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도 좀 다른데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유 매체에 여러 단말들의 접근 순서를 결정하는 기술이 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죠? 맥 프로토콜을 맥 프로토콜을 이렇게 유형을 구분하면 이 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중앙에 있는 누군가가 순서를 정해주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공유 매체를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단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경쟁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단말이 접근을, 그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요. 이런 기법을 이접근 프로토콜,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 간단한 거죠. 그 중앙에 어떤 이 순서를 정해주는 그런 어떤 마스터 단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단말 연결하면 자기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알아서 그냥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간단한 거죠. 네트워크 구성하기가. 그래서 많이 써요, 실제로. 와이파이도 이렇게 하고, 이더넷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좀 달라요. 블루투스는 좀 다른데, 이렇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중앙에서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 이런 식으로. 물론 컨트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구조를 제어 접근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어 접근 구조. 컨트롤 액세스. 누군가가 컨트롤하는 어떤 메스터 노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컨트롤 액세스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예 단말마다 채널을 갖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데이터 통신보다는 모바일 가면 나왔잖아요. 모바일 통신, 휴대폰 모바일 통신. 그래서 이렇게 주로 쓰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제 CSMA, CDMA는 미리 약간 우리 확산대회 기술할 때 조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채널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 중에 이미 접근 프로토콜 중에 일부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미 접근 프로토콜 오늘 설명할 게 이제 아까 알로하고 CSMA, CSMA-CD, CSMA-C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요들을 지금 이제 사용을 하지는 않고, CSMA-CD는 어디에서 쓰냐면, 지금 거의 쓰진 않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유선랜에서 써요. 유선랜. 이더넷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선랜. 인터넷이라는 유선랜에서 쓰고 있고, CSMA-CA 이건 어디에서 쓰냐면, 와이파이에서 쓰고 있어요. 와이파이. 그래서
사실 맥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하는 맥 기법은 CSMA-CD하고 CSMA-CA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제어 접근 프로토콜은 미리 내가 다음에 신호를 보낼 거다 하는 걸 미리 예약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약된 단말들만 그 다음에 신호를 정해진 시간에 신호를 보낼 수 있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앙에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문을 해가지고 프레임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네가 보내고 그 다음에 네가 보내고 이렇게 누군가가 폴링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그런 폴링 방식도 있고, 어떤 토큰을 하나 돌려가지고요.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단말마다 신호를 전송할 수 있고, 그 자기가 신호를 다 전송하고 나면 토큰을 그 다음 저기 단말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요. 채널 프로토콜은 채널을 할당하는 방식이 주파수를 할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할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이 하나 있으면 그 채널을 갖다가 여러 개의 서브 채널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단말마다 서브 채널 하나씩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채널 사용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을 단말마다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런 방식이 PDMA고, CDMA는 여러분들 공부를 했지만 코드, 그 같은 칩 코드라고 그러는데 칩 코드를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동시에 보내도 서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거는 세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임의 접근 제어 프로토콜이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CSMA-CA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CSMA-CA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간단한 두 개, 멀티플 액세스, 보통 이렇게 알로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알로하 프로토콜하고 그 다음에 CSMA 프로토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충돌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충돌. 콜리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유 매체는 두 개 이상의 통신 장치가 공유 매체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서 수신하는 쪽에서 정상적으로 신호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현상을 충돌이 발생했다, 콜리전이 생겼다 이렇게 해요. 콜리전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맥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가능하면은 콜리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공정하게 단말들이 매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실현하는 게 가장 기본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맥이 OSI 7레이어, OSI 7계층 구조를 보면 계층 2에 해당하는 건데요. 근데 계층 2의 데이터 전송 단위, 정보 전송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프레임.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는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레임. 자, 이 가장 간단한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알로하 프로토콜, 순수 알로하 프로토콜 그 버전이 그 다음 버전이 나오긴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알로하 프로토콜은 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하는 게 없어. 프레임 있으면은 프레임 길이는 다 똑같다고 봅시다. 프레임 길이는 똑같다. 그래서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일단 내가 보낼 프레임이 있어. 단말인데 프레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전송을 해. 프레임을 전송을 한다. 전송을 하고 뭘 하냐면 뭘 기다리겠어요? 수신자가 나한테 네가 보낸 프레임을 잘 받았다 하는 확인 프레임을 보내줄 때, 그런 확인 프레임을
통신 그 복구 알고리즘에서 에크 프레임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에크 프레임. 에크 프레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건 왜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일단 보내고 대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대기를 하는가. 내가 프레임을 보내고 에크 프레임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RTT라고 그랬잖아요. 라운드 트립 타임. 그죠? 라운드 트립 타임. 라운드 트립 타임 중에 가장 길이가 큰 그런 라운드 트립 타임만큼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충분히 크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되겠죠. 그걸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라운드 트립 타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런 것도 또 다른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만큼 기다려. 라운드 트립 타임. 기다리고 정상적으로 에크가 왔어. 오. 그러면 뭐 끝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성공 이렇게 돼요. 정상적으로 에크가 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내가 보내고 있을 때 다른 다음에도 얼마든지 프레임을 보낼 수 있거든. 이 구조에서는. 그래서 아니야 에크가 안 와. 기다리는데 에크가 안 온다. 안 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재전송을 해야 되겠죠. 내가 에크가 오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지금 전송하고 있는 동안에 한 개 이상이 다른 단말이 동시에 전송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에크가 안 와.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에크가 이 시간 내에 에크가 오지 않으면 재전송을 한대요. 근데 나만 재전송하는 게 아니죠. 나하고 같이 충돌이 발생한 다른 단말도 똑같이 재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충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재전송을 할 수가 없어. 바로 재전송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통신에서 사용하는 내가 기다려야 될 때 얼마를 기다리는가를 하는데 기다리는 단말이 2개 이상인데 같은 시간을 기다리면 절대로 안 돼요.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면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또 전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는 통신에서 기다렸다가 재전송한다 이런 이야기는 랜덤한 시간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랜덤. 임의의 시간만큼 기다려야지 같은 시간에 기다려가지고 충돌이 다시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랜덤하게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랜덤한 남바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만큼 기다릴 건데 서로 이렇게 같은 남바가 뽑혀지지 않도록. 근데 문제는 그 랜덤 남바를 뽑는 구간을 어떻게 정할 건가 이게 문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런 걸 갖다 뺏고 간다 그러거든요. 물러서서 이제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백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업. 근데 문제는 백업하는 시간을 랜덤하게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 랜덤하게 정하는 그 구간을 그러니까 바이너리 익스포넨셜하게 예진 지수 방식으로 이렇게 늘려가겠다 이런 이야기.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는 이거 나중에 알고 나면 보시고 자세히 얘기를 보시면 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0과 1 중에 하나를 뽑게 해. 0과 1 중에. 그러니까 0을 뽑으면 나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1을 뽑은 사람은 1만큼 기다리는 거지. 1만큼. 1이라는 게 이제 얼마를 기다릴까 하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1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있다고 치고 1만큼 기다려. 그러면 확률이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50%가 되겠죠. 둘 다 1을 뽑을 수도 있고 둘 다 1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하나는 0 뽑고 하나는 1을 뽑으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만큼 기다리는데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다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랜덤 넘버를 뽑는 구간을 2배만큼 늘립니다. 0부터 3까지 2배만큼 늘립니다. 또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0부터 7까지 8, 16 이래서 늘려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기할 때는 대기하는 단말 2개 이상이 동시에 같은 숫자를 뽑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방식을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업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기를 하되, 대기하고 난 다음에, 대기하고 난 다음에, 프레임을 전송하는 시간이 같아지지 않는 확률이 점점 커지게, 같아질 확률이 점점 작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대기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아주 간단하죠. 보내고 충돌이 생기면은 대기를 하는데, 랜덤하게 대기를 하는데, 충돌 횟수에 따라서 랜덤하게 대기하는 그 구간, 랜덤 넘버를 꼽는 구간을 2의 지수별로 키워간다. 그렇다면 무한정 키워갈 수는 없고요. 근데 계속 충돌이 생겨.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몇 번 이상의 충돌이 생기면 이거는 이 네트워크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네트워크 규모에 비해서 단말이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다든지, 우리 와이파이 채널에 지금 현재 와이파이 채널에 접속되어 있는 이 단말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 네트워크는 동작하지 않으니까 단말 수를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연속해서 15번 이상 충돌이 계속 발생하면 이 네트워크가 고장났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그런 거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내가 안전하게 하나의 프레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지?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가? 내가 일단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이게 임의로 보내는 거니까, 임의로 보내니까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나보다 먼저 보낸 프레임이 내가 프레임을 보내기 전에 일단 종료가 돼야 돼. 전송이 완전히 끝나야 돼. 그죠? 그래서 그만큼씩, 그동안은 내가 절대 보내면 안 돼. 내가보다 먼저 보낸 프레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프레임 전송하는데 완전히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프레임을 보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했어. 다행히 앞에 있는 프레임이 다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프레임을 다 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동안 다른 단말의 프레임을 보내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럼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레임 하나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 이제 T 프레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프레임 하나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T 프레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T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요거의 2배만큼, 2배 동안, 2배의 시간 동안은 프레임 한 개가 바뀝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안 그러면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돌이 생기지 않으려면 프레임을 하나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만큼이 나한테 주어질 때 내가 안심하고 프레임을 보내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 충돌 없이 전송하기 위해서 확보돼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발러너블 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발러너블 타임. 취약시간. 그 취약시간이 프레임 하나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만큼이 확보가 돼야지 프레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거와 비교해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효율을 갖다 어떻게 좀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 뭐냐면 슬러티 작업이라고 해요. 슬러티. 프레임을 보낼 수 있는 시간 단위를 쭉 이렇게 나눠요. TDM에서 이렇게 시간 단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TDM,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션 할 때 시간 단위 나눠가지고 고속 채널의 사용 시간을 저속 채널마다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이렇게 멀티플렉션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TDM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채널에 프레임을 보낼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딱 프레임 하나를 보낼 수 있는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 타임 슬롯의 시작 시점에만 프레임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타임 슬롯이 쭉 나눠져 있는데 그 타임 슬롯의 시작 시점에만 단말들이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죠. 그래서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 슬롯마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프레임, 어떤 타임 슬롯에 내가 어떤 프레임 하나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중간에 말이죠. 이렇게 중간에, 여기서 누군가 프레임을 갖다 전송하는 이런 경우는 절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티드 알로하로 프레임을 전송을 하면 충돌이 발생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타임슬롯의 시작 시점에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말이 2개 이상일 때만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단말 하나가 여기서 단말 1이 프레임을 요 타임슬롯 시작 시점에 프레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단말 5번이 똑같은 이 타임슬롯에 이 시점에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이러면은 이 프레임 이 두 개가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프레임, 타임슬롯 시작 시점에 내가 프레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프레임의 그 타임슬롯 시작 시점에 동시에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단말이 없다. 이러면은 나는 안전하게 프레임을 전송할 수 없어. 왜냐? 중간에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말은 없거든. 그래서 내가 프레임을 전송하는 그 타임슬롯 동안만 나한테 주어지면은 나는 프레임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레임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확보되어야 되는 취약시간, 컬러너블 타임이 여기는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그 구간, 타임슬롯 구간만 확보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알로하보다 취약시간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슬라티드 알로하를 그러니까 발전된 그런 어떤 알로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분을 해요. 앞에 알로하 메커니즘은 퓨어 알로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슬라티드 알로하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이렇게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냥 아무나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타임슬롯이 시작되면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죠. 당연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렇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기술이 뭐냐? 그래서 나온 기술이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아주 간단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기술을 만들어서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초창기에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었고 이게 이제 개발된 시기가 1970년대였어요. 1970년대였으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저렇게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을 발전을 시킨 게 뭐냐면 CSM의 기술, CSM의 C가 뭐냐? 캐리어인데 캐리어. 매체를 캐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보통 매체를 통칭할 때 캐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리어. 그 캐리어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캐리어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 시간이 됐을 때 임의로 그냥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캐리어에 신호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지를 하는 거죠. 감지. 우리가 지금 신호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거는 단말도 이미 다 알고 있죠. 내가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보려고 어떻게 내가 신호를 해석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신호가 이 단말에 지금 이 매체에 캐리어에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지를 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프레임을 보낼 건지를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캐리어를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단말이 센싱을 한 다음에 매체가 캐리어가 비어 있을 때만 신호를 보내겠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알로하 시절에는 알로하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는 매체의 신호가 적절하게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고요. 이 시점에 이제 그걸 센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한번 봅시다.
외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외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CSMA에서 충돌이라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지연 시간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지연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신호를 보낼 때 걸리는 시간을 보통 딜레이라고 그러는데, 딜레이, 지연 시간, 딜레이라고 그러는데, 지연 시간. 데이터 통신에서 지연 시간 두 가지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구분해야 될 지연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송 지연 시간, 전송,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 지연 시간, 트랜스미션 지연 시간. 보통 T에 여러 가지 방법을 표현하는데, 나는 좀 더 이렇게 트랜스라고 이렇게 썼는데, 트랜스미션 하는 데 걸리는 시간. 뭘 트랜스미션 하냐면,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오케이? 자,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어떻게 계산이 될까?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프레임 길이를 D라고 봅시다. 프레임 길이가 D다. D에다 뭘 하면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습니다. 프레임을 전송한다 이렇게 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와이파이로 이렇게 전송한다 보면 와이파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전송 속도가 10메가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 와이파이, 스마트폰에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10메가 전송 속도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초당 1000만 비트를 와이파이 네트워크 채널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우리 PC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1GBps 전송 속도를 가지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쓴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 PC가 우리 학교 네트워크로, 우리 학교 랜으로 초당 10억 비트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때 신호를 광케이블을 쓰면 광신호가 될 거고, UTP를 쓰면 이제 이렇게 뿌리선을 통해서 통과되는 어떤 전기 신호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프레임 길이가 D 비트잖아요. D 비트에다 뭘 나눠주냐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전송 속도. 우리가 전송 속도 10메가비피에스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10메가비피에스를 나누면 이게 프레임 하나를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비트를 보내기 시작해서부터 마지막 비트까지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 보낸다는 게 이렇게 내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트랜스미션 딜레이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달 지연 시간. 전달. 영어로는 프로파게이션입니다.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지연 시간. 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계산되는가? 신호 하나를 내가 어떤 케이블에 아니면 이렇게 공기 중에 어떤 매체에 신호 하나를 딱 한 비트를 신호로 만들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신호나 아니면 전기 신호나 광 신호를 탁 만들어가지고 이 케이블에 탁 쐈어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이 신호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걸릴 시간이 얼마인가요? 이 케이블을 다 통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목적지에 신호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한 비트를 나타내는 이 신호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이거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케이블 길이, 매체의 길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매체의 길이를 L이라고 봅시다. L.
매체의 길이 L1km 이렇게 보죠. 이거는 뭐로 나누면 될까요? 신호의 전달 속도. 전달 속도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의 전달 속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의 전달 속도 얼마나 걸리죠? 초당 30만 km/s. 광 케이블의 전달 속도는 전달 속도는 좀 달라요. 광 케이블은 왜냐하면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신호가 직선으로 가잖아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도 사실은 더 느리게 가는 거죠.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직선으로 갈 때 30만 km, 초당 30만 km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만 km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전달 지연 시간. 그 전달 지연 시간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달 지연 시간은 우리가 엔지니어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수. 케이블 길이가 딱 정해지면 얼마 걸리는데 이건 뭐 나오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송 지연 시간이 계속 바뀔 수 있지. 내가 네트워크 트래픽 카드를 좀 더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전송 지연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반드시 이해가 돼야지 이 그림을 이해를 할 수 있어. 내가 B가 프레임을 갖다 딱 전송을 했어요. 첫 번째 비트를 이 케이블에다 딱 썼어. 양쪽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신호가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전달 지연 시간이 있죠. 그 전달 지연 시간을 여기서 요만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는 요만큼 걸린다. 그게 전달 지연 시간. B에서부터 C로 가는데 신호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 오케이? 그런데 B가 신호를 보내고 나서 있잖아요. C가 요 전달 지연 시간, 요 TP라고 보면은 TP. 요 TP가 경고하기 전에 매체를 갖다가 센싱을 했어요. 그러면 매체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 매체가 비어있겠죠. 왜냐?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매체가 비어있네 이렇게 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레임 하나를 다 보낼 때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되고, 여기서 이만큼이 되고, 여기서도 신호 프레임 하나를 다 보낼 때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이고, 또 이만큼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구간 동안에 두 개 B하고 C가 보낸 프레임이 겹치는가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프레임을 옆에 있는 어떤 매체를 공유하는 단말이 프레임을 전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신호가 나한테 도착하기 전에 내가 매체를 센싱을 하면은 그 매체는 여전히 피어있는 형태로 나한테 인식이 된다. 그래서 내가 신호를 전송할 수 있고 CSM의 방식으로. 그러면 충돌이 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CSM에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아무리 캐리어를 센싱해서 비어있을 때 전송을 하더라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전달 지연 시간 문제 때문에 여전히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알로에에 대해서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지만, 왜냐하면 센싱을 해보고 누군가 신호를 전달하고 있으면 내가 신호를 갖다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전달 지연 시간 문제 때문에 여전히 신호가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 네트워크에서 충돌이 전달 지연 시간만큼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네트워크에서 전달 지연 시간의 최대값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전달 지연 시간의 최대값을
알고 그 최대값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는지 아닌지라든지 계산해야 되고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이런 이제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이 전달 지연 시간의 최대값이 뭐냐? 이 전달 지연 시간의 최대값, 전달 지연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의 최대값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케이블 길이의 최대 길이를 알면 되는 거지. Lmax. 그지? 우리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공유하는 이 채널,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케이블 길이, 매체에 우리 여기 와이파이 단말을 쓰는데 그 와이파이 같은 채널을 사용하는 단말과 단말 간의 거리가 최대 길이가 얼마인가를 알면은 이 최대 길이 나누기 신호 전달 속도를 하면 된다. 전달 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구간만큼 CSMA가 여전히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구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닐까? 유선 네트워크는 이게 간단해요. 유선 네트워크는 케이블을 우리가 딱 설치하면 이 네트워크에서 케이블 길이가 가장 긴 게 얼마인가 딱 나와 있고 네트워크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무슨 네트워크,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단말이 움직인다거나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달 제어 시간이라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가면 돼.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내는데 이런 거 한번 보자. 내가 CSMA를 하는 거거든. 센싱을 하고 있어. 센싱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 프레임 보내고 있지. 이렇게 프레임을 보내고 있어요. 프레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센싱을 해보면 계속 이렇게 정해진 주기로 센싱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누군가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다.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내가 기다려야 되겠지. 기다리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프레임을 이전 프레임이 다 전송이 종료가 되고 매체가 캐리어가 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게 CSMA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삐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금방 이렇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어떤 경우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기하는 단말이 2개 이상이에요. 나 혼자만 대기하면 아무 문제 없어. 비밀은 내가 보내면 돼. 근데 여기에 지금 대기 센싱을 하는 단말이 하나가 아니고 말이죠.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가 지금 센싱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딱 비었어. 이게 딱 비었어. 오케이. 이제 비었으니까 CSMA로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지? 내가 보내겠지. 그럼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 동시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 중인 채널이 비게 될 때 이 채널의 프레임 전송을 지속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비면은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지속 방법으로 전송한다 이렇게 비면은 바로 보내는 거죠. 기다렸다가 비면은 바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 갖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one persistent method다 이렇게 해요. one persistent method. 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설명할 거고요. 원. 확률이 1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확률 1로. 뭐 이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내 차례가 왔다 이런 거니까요. 확률 1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방법은 확률이 1이 아닌 다른 확률로 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가장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2개 이상 단말이 대기 중이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무지 간단하죠. 간단한데 대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왜냐? 2개 이상이 대기할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걸 만드는가? non-persistent. 바로 이렇게 보내는 거는 너무나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보내는 건 안 된다. 좀 기다렸다 보내게 되는 이야기예요. 좀 기다렸다. 데이터 통신에서 좀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까 이야기했죠. 랜덤하게 기다린다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면 안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업을 한다. 물러서서 기다렸다 보낸다는 거는 랜덤하게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고요. 랜덤한 넘버를 뽑는 그 구간을 이제 이렇게 점차 이제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이제 구간을 이렇게 키우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기다렸는데 센싱을 해보고 센싱을 했는데 지금 센싱을 했는데 누군가 천재를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시간을 뽑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래서 1번은 뭐 얼마만큼 기다리고 2번은 얼마만큼 기다리고 되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센싱해보고 또 비었으면 또 랜덤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 비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기다렸다가 그 기다린 시간, 내가 기다린 시간이 종료되면 그때도 비어있으면 그때 이제 보낸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보내는 단말이 이미 프레임 조작을 종료하고 채널이 비었더라도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시간을, 랜덤한 시간을 대기했다가 보내는 그런 방법을 non-persistent 방법이다 이렇게 해요. non-persistent. 바로 안 보낼 거예요. 프레임 전속을 지속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랜덤한 시간도 대기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지게 만들어서 충돌이 가능하면 그래도 물론 충돌을 생길 수 있지. 그래도 랜덤한 넘버를 뽑았는데 무한정 랜덤한 넘버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뭐 랜덤하게 뽑았는데 같은 숫자를 얼마든지 뽑을 수 있지. 단말의 수가 많아지면은 그 확률이 더 높아질 거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non-persistent하게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합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내진 않아. 바로 보내진 않아. 내가 이렇게 탁 비었어요. 센싱을 해보고 캐리어가 지금 비었어. 비었는데 랜덤하게 기다릴 건지 바로 보낼 건지 이걸 판단하는데 그 중간으로 판단하겠대요. 중간으로. 이게 이제 타임슬롯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타임슬롯을 정해놓고 아까 우리 슬라트 달러처럼 내가 프레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 해보고 바로 보낼 건지 아니면 기다렸다 보낼 건지를 뭘로 판단하냐면 확률을 정해요. 0부터 1 사이에 어떤 확률 P 값을 정해놓고요. 0부터 1 사이에 어떤 값을 랜덤하게 뽑아서 내가 뽑은 값이 미리 정해져 있는 그 P보다 작으면은 보내. 이렇게 보내. 근데 내가 뽑은 값이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P 값보다 크더라고. 그러면은 대기를 하게 됩니다. 대기를 하게. 그 다시 반복하게. 이런 건데, 문제는 그럼 이 P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문제되죠. P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지. 네트워크 상황이 다 다르다. 네트워크 상황이 전송 속도도 다를 수 있고, 이 채널에 연결되는 단말의 수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상황이, 그 다음에 자동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맞춰서 이 P 값을 조정하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개념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 P persistent하고 non-persistent하고 두 개를 조합해서 이제 저희 다음 시간에 공부할 CSMA,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CSMA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두 개 이상의 단말이 동시에 센싱을 하고 있을 때
기다린다. 빌 때까지. 캐리어가 빌 때까지 기다릴 때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 충돌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CSM에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기법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CSM의 CD하고 CSM의 CA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맵이 왜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알로하 기법 가장 간단한 그냥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진보된 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타임슬롯을 다 구분해놓고 그 타임슬롯 시작 시점에만 프레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만든 스타티드 알로하. 그 다음에 보내기 전에 채널이 지금 캐리어가 비어있는지를 센싱해서 비어있을 때만 전송하고 근데 이제 센싱하는 단말이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채널이 비게 됐을 때 동시에 보냈을 때 이제 또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이 비게 됐을 때 지금 사용 중인 채널이 비게 됐을 때 그 다음 프레임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 프레임 전송을 지속하는 방법 그 persistent method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CSM의 CD하고 CSM의 CA를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